한국 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온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충격파가 2008년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매매가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세가마저 급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식은 저는 지금은 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정도의 기간이 지금 달러를 사기 아주 좋은 시기라고 보고 있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의 흐름이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 내년도에 네. 경제 위기가 터질 것이다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네. 왜냐하면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네.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을 때는 항상 신흥국 위기가 터졌었다. 금리발.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네. 또 새로운 어떤 자산 시장의 폭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일단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고가 터질지 안 터질지는 그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여러 가지 정황 데이터로 봤을 때는 사고가 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 안 하신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사고 난 적이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자동차 보험은 가입을 합니다. 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자산 관리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내년에 경제 위기가 올지 안 올지 설왕설래가 많지만 분명한 건 뭐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상황이 정말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일례로 한번 이 데이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사실 이번에 파월 12월 FOMC 회의 이후 파월의 발언, 그리고 그 점도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다들 내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이 확 또 늘어났거든요. 자산 시장도 물론 급락을 그렇죠.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개인들은 코로나 이 버블 때문에 빚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신용대출, 담보대출, 일단 대출이 너무 많고요. 근데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죠. 거기 물가 상승까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호주머니 사정은 역대적으로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이제 기업이 문제인데 한국은 수출로 밥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요게 이제 한국 무역 수지 데이터입니다. 제가 이제 뭐 신문지상에서 뭐 한국의 무역 수지가 지금 심각하다 하는데 이 오랜 기간의 시계열 차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만들었는데 자 보시면 요 0이 여기 있습니다. 0이. 그래서 0보다 높으면 한국이 무역을 통해서 돈을 잘 벌고 있는 거고, 얘가 이제 0 밑으로 떨어지면 그만큼 적자가 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이 적자 폭이 역사상 최악입니다, 지금. 예. 가장 많은 지금 적자 폭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또 수출도 그동안은 증감률이 떨어졌던 거죠. 네. 증감률이. 근데 최근 두 달은 어떻죠? 그렇죠. 완전 마이너스. 적자였죠. 그렇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지금. 규모가 줄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거기다 이제 금리는 더 올라갈 거고. 그리고 금리가 충격이 바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준금리 바로 오른다고 내 뭐 신용대출 금리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바로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기준금리가 오르고 나서 실제로 이게 사람들의 피부로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작년 8월 달부터 한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파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한테 오는 시기가 이제 2023년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지만 사고가 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에 따른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보험이라는 게 뭘까요? 그거는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죠. 자,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 라면 주식은 폭락하겠죠. 부동산도 폭락하겠죠. 그러면 뭐 몇 가지 없잖아. 그럼 채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금과 같은 대체 투자가 있을 거고, 달러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시기에는 어떤 자산이 제일 좋을까요? 일단 채권 같은 경우는 금리가 최소한 멈추기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금리가 이렇게 인상되는 시기에 채권 투자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채권 투자는 금리가 인하가 될 때 수익이 크게 나는 금융 상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은 아직은 뭐 내년에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기조가 이어지고 내년까지는 금리 인하 기대하지 마라고 파월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그런 위기의 시기에 빚을 발할 수 있는 자산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달러죠. 네. 근데 그 달러와 관련해서 네. 우리 이제 사실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가 거의 1,400원대 네. 근처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 그리고 만약에 안 좋아지면은 뭐 네. 1,600원 혹은 그 이상까지도 맞아요. 위기가 되면 갈 수 있다. 그 데이터 네. 상으로는 네. 열려 있다 시장이. 네. 그거 보고 또 많은 분들이 네. 또 화를 내시더라고. 아. 그러면 한국 경제 망하는 건데 그런 일은 없다. 네. 근데 그 이후로 다시 1,300원대로 밀려 내려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들고 있는 분들이 이거 다시 원위치로 1,200원대로 가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달러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네. 고민을 하게 되는 네. 시점이 돼 버렸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너무 투자 목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적인 내 자산을 놓고, 그러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차시고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자산 규모가 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사업 자산이 있고 부동산 자산이 있고 금융 자산이 있는데, 저는 달러를 제가 이제 1,200원대 초반대부터 제가 달러 이야기를 했었고, 작년 연말에 부동산을 일부 팔아서 제가 달러를 사놓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 달러를 산 이유는 제가 돈을 벌려고 달러를 산 게 아니라, 혹시라도 여러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대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고 뭔가 이게 경제 충격까지 오게 된다라면, 그러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떨어질 거잖아. 그럼 그때 올라갈 수 있는 게 달러기 때문에 제가 해증 목적으로,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든 저런 상황이 되든 크게 내 전체적인 자산에는 이상이 없게끔 해지 목적으로 제가 달러를 제가 산 거였고, 달러를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달러 지금 샀는데 얘가 돈이 되니 안 되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산 관리에 대한 접근을 하시게 되면 이제 알아맞추기 게임을 하는 거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저는 노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포트폴리오상.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부동산 자산이나 주식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지금 상황은 언제 어디서 지금 사고가 터질지 모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 지금 1, 2분기, 좀 늦으면 지금 3분기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제 사고가 지금 터질지 모르는데, 이 터질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서 달러를 사놓는 거. 자, 만약에 이 사고가 안 터져요. 그러면 내 부동산이나 주식 자산이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면 달러가 좀 손해보겠지만, 이건 그냥 그때는 뭐 다시 보험 생각하고 그냥 매도하면 되는 거고. 근데 혹시라도 지금 일부 분들이 이야기 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지금 내년에 한국 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온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충격파가 2008년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막대한 가계부채에 있습니다. 근데 그 가계부채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이런 네.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식상하다. 십수년 전서부터 맨날 가계부채 세계 몇 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잖아. 그렇죠. 맨날 터진다 하면서 안 맞아요. 터지는 한국의 가계부채, 그렇죠. 터진다 하면서 안 터지는 중국의 기업부채. 네. 이거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GDP 대비해서 그것도 이제 적정한 정도가 있는데, GDP 대비해서 100%가 넘어선 게 2020년 말부터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100% 넘어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금리가 저금리면은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막대한 부채, 개인이나 기업 부채를 언제 땡겼냐? 기준금리 0.5%, 최저금리 때 많이 땡겼다라는 거예요. 대출을. 근데 금리가 대출이자가 지금 2배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때보다. 그렇죠. 그 어느 때보다 가파르게 대출 금리가 인상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가계부채가 뭐 부채가 많아도 금리가 낮으면 전혀 이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리도 너무 많이 올라서 대출 이자 부담도 너무 크고, 또 대한민국 경제의 펀더멘탈 자체가 지금 흔들하고 좋은 게 없잖아. 좋은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기에는 가계부채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터진다. 자, 터진다 했는데 안 터졌는데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화산으로 따지면 휴화산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있다가 얘가 한번 참았다가 한번 터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폭발력은 더 크겠죠. 그렇죠. 거기에 지금 문제가, 지금 이제 한국의 가계부채가 이제 전 세계 3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는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져 있냐면 전세 대출이 빠져 있어요.
그 전세금 맞아요. 우리만의 독특한 이것 때문에 네. 오히려 근데 어떤 분은 네. 저는 잘 이해는 못하겠는데 네. 이것 때문에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기는 해요. 맞아요. 원래 이것 때문에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매매가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세가마저 급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좀 보셔야 되니까 제가 데이터를 그래요. 한번 말로보다 보여드리면 우리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네. 게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몇 번 설명을 좀 드린 데이터인데 전국의 이제 매매와 전세 수급 데이터입니다. 요 파란색 선이 뭐냐면 전국의 이제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 매도세예요. 네. 요 데이터가 2003년 중순부터 나왔거든요. 매도세가 지난 20년 중에서 언제가 제일 높죠? 파란색이 지금이 제일 높습니다. 지난 20년 중에서 지금보다 부동산에 대한 이 매도세가 강했을 때가 없었다고요. 지금이 가장 강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요 밑에 보시면 요게 전세 수급이라고 하는 건데 네. 막대 그래프를 좀 보시고요. 이 막대 그래프가 언제가 제일 낮아요? 지금이 제일 낮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난 20년 동안 전세가 수요보다 공급이 가장 많은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러면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떨어지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 분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지금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급락하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역전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이 전세 대출이 굉장히 지금 위험해지고 있는 시기가 됐는데 이 전세 대출까지 만약에 대출 금액에 포함을 시키면 지금 GDP 대비해서 150%가 넘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바로 한국이 되는 겁니다. 가계 부채 문제가. 그래서 사실 좀 식상하실 수 있지만 문제는 지금은 상황이 식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지금 보니까 말씀대로 위기가 이번에 한꺼번에 몰려온 거네요. 네. 가계부채 예전과는 다르게 가계부채 문제도 높지만 네. 금리와 부동산 가격 하락과 전세 가격 하락. 그렇죠. 전세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게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역전세가 발생하고 이게 되면은 전세도 다 대출인데 만약에 집주인들이 전세금 못 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미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빌라왕인가 네네. 사망하신 그분의 그 천 몇백 채 그 네. 세입자들이 지금 대책이 없다고. 그러니까요. 빌라 가격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 연쇄 반응으로 다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게 뭐 달러를 이걸 뭐 해서 돈을 번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혹시라도 우리가 어떤 사고가 생길 수 있는 지금 여러 정황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보험처럼 그냥 갖고 있자. 그리고 보험이라는 게 뭐예요? 발생할 가능성은 작지만 혹시 발생하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보험인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은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달러가 올라서 해칭이 되니까 내 전반적인 자산에는 큰 이상이 없다. 이런 개념으로 달러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있는 분들의 영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집값은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네. 얼마 떨어져도 몇 억인데 네. 내가 그 몇 억의 현금을 달러로 바꿀 수는 없는 상황에 있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해봐야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겠지 네, 많아봐야. 네,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맞습니다. 그러면 요거 가지고 과연 내가 무슨 해칭이 되겠느냐라고 생각하시면서 달러 매입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아예 대상이 안 된다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뭐 몇 가지 방법을 더 생각을 해야죠. 더 뭔가 레버리지가 있는 걸 생각을 하시든가, 뭐 예를 들면 달러 같은 경우도 달러 레버리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ETF. 그래서 달러의 뭐 등락폭의 2배까지 움직이는 뭐 이런 상품이나 여러 가지 좀 찾아보시면 또 레버리지 작은 돈으로도 좀 해칭을 할 수 있는 레버리지 상품들이 있으니까. 아니면 또 그렇게도 봐야겠네요. 이걸 뭐 진짜 100% 해칭을 한다는 건 어려운 거고. 맞아요. 조금이나마. 그럼요. 그래도 맞습니다. 작게라도 네. 부가 수익을 좀 내서 그렇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네. 지금 이제 혹시 신문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삼성생명이 3조 6천억을 지금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네. 의미죠, 그게? 지금 기사에 나온 바에 의하면 삼성생명은 내년 어느 즈음에 한 달 정도는
IMF 때와 같은 긴박한 돈맥경화 현상이 나타날 거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보험처럼 지금 3조 6천억이라는 엄청난 지금 돈을 지금 마이너스로 지금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든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네, 언제든 내가 이걸 유동성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내년 하반기? 아니요, 내년 언제쯤이라고 내년 어느 즈음에. 혹시나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렇죠. 근데 그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거죠. 네, 그만큼 이제 큰 회사에서는 뭔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달러가 하락 추세에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네. 지금 사기에는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으로 머뭇거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떻습니까? 매수 타이밍과 관련해서 지금 그 환율. 네, 뭐 아마도 이거는 틀릴 가능성이 많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 1,300원 이 초반 정도, 이 정도가 저는 해지 자산인 달러를 사기에 상당히 저는 좋은 시기라고 보고 있고, 기간은 지금부터 짧으면 2주, 길면 한 달 정도가 저는 딱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정도의 기간이 지금 달러를 사기 아주 좋은 시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달러랑 주식이랑은 좀 반대 관계잖아요. 네. 근데 주식도 지금 이 단기 상승이 2,500 지금 1 정도 찍었다가 지금 다시 또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이 다시 조금씩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아직 환율은 많이 오르지를 지금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고민을 좀 하시는 분들은 꼭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해지 차원에서 포트폴리오의 개념으로 달러의 일부를 지금부터 한 2주나 길면 한 달 정도 이렇게 조금씩 사시면 저는 괜찮은, 분할해서 최고의 선택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럼 우리 주식, 가장 위험 자산이라고 보는 이 주식도 지금은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네. 주식은 저는 지금은 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근데 이제 주식과 관련해서 이미 물려 있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많죠. 지금 손절해서 몇십 프로씩 반토막 나신 분들도 하다하니까 네. 지금 팔기는 참 어려운 상황인데, 네. 그럼 이런 분들은 그냥 들고서는 고통을 감내하면 네. 그냥 버티면, 네. 잘 버티면 나중엔 다시 좋아질 수 있냐, 이거에 대한 그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럴 수도 없다 그러면 네.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 참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투자는 나만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투자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가다 보니까 제가 지금 부동산을 투자해도 되는지에 대한 투자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 지금 투자해도 되는지 체크리스트가 있고요. 지금 강남구에 투자해도 되는지 체크리스트가 있고, 지금 반포자이를 사도 괜찮은지에 대한 투자 체크리스트를 지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자동화하는 작업도 하고 있고, 여기에 곁들여서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나름 주식에 대한 공부도 예전에 많이 오래 했고, 여러 가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 관련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또 제가 주식 투자 체크리스트도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내가 우리 김 대표 주식 개인적으로 잘하시는 걸 아니까 네. 그래서 이제 드린 질문에 우리 네. 김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네. 이게 물론 정답은 아니라 우리 네. 개인적인 의견. 네, 네. 근데 이 주식 투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니까 저는 좀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 주식이 싼 거는 맞다. 비싸냐 쌌냐를 따졌을 때 지금은 한 무릎 정도 되는 거는 맞다. 이거는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과연 지금이 매수를 하기에 괜찮은 시점이냐라고 그 측면에서 보자면 그쪽은 전혀 아닙니다. 나머지, 그러니까 싼 것 빼고는 나머지 데이터들이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뭐냐,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일단 뭐 쓰나미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뭔가 최소한 금리 인상이 좀 멈추고 뭔가 좀 진정이 되는 이런 기미들을 확인하고, 최소한 몇 가지의 중요한 데이터들이 도는 거를 확인하고, 그래서 한두 달 늦게 사더라도 저는 그게 오히려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좀 주요한 데이터가 네.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일례로 이제 경기 선행 지수가 2021년 중순의 고점을 찍고 계속 떨어졌어요. 근데 주가의 고점이
경기 선행지수가 고점 쳤을 때와 거의 유사합니다. 요거 데이터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럴까요? 마침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 관련한 데이터도 넣어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경기 민감주들을 살 때는 네. 경기 선행지수가 바닥을 찍고 턴하는 그 시점에 경기 민감주를 사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네네. 자, 요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아마 확연하게 아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요 이제 주황색 선이 바로 이제 경기 선행 종합지수 증감률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한국의 코스피 증감률이에요.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아 보이죠. 경기 선행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지고, 오르면 다시 또 바닥치고 오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21년 6월 달 이후로 선행지수가 떨어졌는데, 주가의 증감률은 21년 3월 달에 고점 찍고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반등이 이렇게 됐는데, 경기 선행지수가 지금 살짝 요 정도인데 지금, 이게 지금, 이때처럼 바닥을 친 건지 안 친 건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는 수준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 수출이 떨어지고 있죠.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내년에도 더 안 좋아질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금리는 또 더 올라가고 그렇다면 저희가 조금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경기 선행지수가 이렇게 당장 좋아지기는 쉽지 않겠다. 그렇다면 주식시장도 단기 반등은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는 단기 반등에 배팅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큰 대세 상승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기에는 아직은 여러 가지 데이터가 조금은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 리치고 우리 김기현 대표님의 개인적 의견이니까 네. 참고만 하시고요. 네. 대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 데이터를 신봉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네. 요게 신뢰가 안 된다면 혹시 지금 자산 포트폴리오가 몇 네. 대 몇으로 이렇게 분산됐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은 이제 부동산 쪽이 좀 많고요. 제가 비록 부동산에 대한 하락에 대한 전망을 제가 정확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동산 자산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자산, 사업자산 빼고 금융자산인데 금융자산의 거의 대다수는 저는 다 해증 목적으로 다 해놨습니다. 달러로? 달러랑 인버스로 저는.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신이 생각하는 바대로 네. 또 그렇게 그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거니까. 네, 네. 물론 이것이 시간은 네. 지나봐야 네.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오늘 어쨌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좋은 부동산 그리고 우리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설명해 주신 우리 김기현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